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 된 여성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삶이라는 게 때론 너무 거칠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론 속삭이듯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저는 결혼 후 신도시의 작은 아파트, 고작 18평 남짓한 공간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비좁았지만 그곳은 사랑이 자라나는 우리만의 첫 둥지였고, 매일 저녁을 함께 먹는 그 식탁 하나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행복이란 건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늘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기에 충분할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매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갚으며 집을 마련했고, 꾸준히 맞벌이를 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엔 더 넓은 집으로 옮기자는 목표를 세웠고, 남편과 함께 여러 차례 의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27평이 적당하다 생각했고, 남편은 좀 더 여유 있는 33평을 주장했죠. 당시엔 그 6평 차이가 그리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입씨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왕이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크게 가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억이 넘는 대출을 안고 꿈꿔오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 몰랐기에 저는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결정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친정과의 거리도 가까웠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다시 나갈 계획도 세워두었기에 대출 부담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갑작스레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투병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모든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겨줄 거라 믿었던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든 말든 애는 내가 안 봐. 그 한마디는 마치 제 등을 떠미는 돌덩이 같았고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조카들을 오래 돌봐오셨던 과거를 알고 있기에 더더욱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부모님이 젊으셨고 체력도 되셨겠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상처는 아무리 이성으로 눌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전업주부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아이들을 재워두고는 늦은 밤 알바를 나갔습니다. 마트 계산원, 심야 편의점, 온라인 글쓰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표면적으로는 벌면 좋지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나 당연히 벌어야 한다는 기대가 숨어 있었죠. 그 부담을 혼자 껴안은 채 저는 아무 말 없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어릴 적부터 남녀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오빠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저는 조용히 눈치 보며 자라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밥상에서도 학비에서도 생일의 축하에서도 차별은 당연하다는 듯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거리감은 늘 존재했고 제 안엔 그에 대한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집에서조차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자 간병의 몫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새언니는 멀리 살고 직장도 있으니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제가 선택된 것이죠.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밖에 없다.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단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차별, 지금의 현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무게들.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내 부모인데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또다시 내 몫을 감당하듯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나섰습니다. 혹시나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간병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있었냐고요? 아니요. 그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자식된 돌이라는 이름 아래 병원과 집으로 갔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매일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엄마는 정작 그런 상황에서도 전국 맛집의 식재료를 주문하는데 더 바쁘셨습니다. 간병은 저에게 맡겨둔 채 말이죠. 배송된 식재료는 냉장고에 쌓여만 갔고 정작 음식 하나 해주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곤 시간이 지나 상하기 직전에 너희 애들 먹여라며 싸주셨습니다. 차마 먹일 수 없어 울음을 삼키며 그 음식을 모두 버리던 날, 저는 처음으로 부모라는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재료는 마음 한구석을 싸늘하게 식히는 상처였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찌꺼기 같았습니다.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부모 자식 사이에 입장 차이가 생기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이지 그 상황에서 외면당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들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외면당한 게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밀려나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지요. 등록금 고지서는 눈치도 없이 제때 날아왔고 아이들의 학원비는 연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사교육을 모두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겐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제 눈을 바라보던 그 아이들의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혹시 속으로는 왜 우리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아이 둘을 먹이고 입히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고 간간히 약을 사야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벌어오는 돈은 모두 대출 상환에 들어갔고 남는 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검댕이 묻은 얼굴로 돌아왔고 말수가 줄어들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가끔은 소파에 앉자마자 잠들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친한 지인들한테 고개를 숙여가며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안타깝다며 돈을 건넸지만 몇 번을 돌고 나니 그만하자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방문을 닫고 아이들 모르게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간 친정집 문은 냉정하게 닫혔습니다. 무릎까지 꿇을 각오로 갔건만 거기서 들려온 말은 창피하다.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달라붙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제 인생은 그들에게는 단지 보기 불편한 풍경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요? 오빠에게는 용산에 10억짜리 집도 사주고 모든 재산을 명의로 돌려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장으로 버티며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 제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쟤는 딸이니까 당연히 희생하는 거야 라는 눈빛이 아프게 꽂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울분을 쏟아낼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갔고 그날 밤에도 식탁 위엔 아이들 앞에 반찬 한 가지 없이 밥만 놓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한데 막상 도움을 받았더라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도와주지 않은 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부모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깊이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소리내어 울면 혼났고 이유 없는 기침에도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서로가 너무 지쳐 있었고 말끝마다 싸움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둘째가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흐느낌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의 이불에 얼굴을 묻고 죄송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눈이 맑았다는 게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이걸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묻던 아이의 목소리에 엄마로서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생활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밥상엔 고기나 생선은커녕 김치조차 모자랐습니다. 쌀이 떨어진 날은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을 하며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그 국물조차 묽게 희석해서 나눠 먹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 대신 그 아이들의 조용한 수긍기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미끄러지며 허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에서는 골절과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1년 넘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속 원망은 점점 제 자신을 향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삶밖에 못 살까?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을까? 스스로를 탓하다가 결국 어느 날 자살 예방 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전화를 끊었고 며칠 후에는 약을 한 움큼 삼키기도 했습니다. 목숨은 끊기지 않았고 그저 몇 날 며칠을 병상에서 고통스럽게 끙끙 앓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통증과 후유증이 저를 짓눌렀고 나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처음 사람 목숨이 이렇게 질긴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는 걷는 것도 쉽지 않아졌고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가는 일은 도무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고 결국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예전 대학 시절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한때는 작가를 꿈꾸던 적도 있었기에 글을 쓰는 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 잊고 있었던 제 자아를 다시 꺼내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결과물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조금 더 내놓는 조건으로 제 글쓰기를 허락했습니다. 그 말조차 허락처럼 들려 서글펐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난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만큼 그 이후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서 버려진 식재료를 건져오기도 했고 동네 커뮤니티에서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주는 쌀과 김치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다며 식재료를 주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는 굴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방의 한 공장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시댁 쪽 친척이 소개해 준 것이었고 원룸도 그 친척이 얻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문제도 컸습니다. 한참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째는 추가 합격으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국가 장학금 덕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죠. 둘째는 의무교육 덕분에 학비 걱정은 덜었지만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저는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블로그 제작, 인스타 운영 대행, 글 편집 등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알던 분들이라 인정을 받고 적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걸로 생활을 유지하기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날짜 개념도 없이 살았던 시간 속에서 기억에 남는 건 단 하나, 정말 지독했다는 감정뿐이었습니다. 마치 회오리 속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땅 위로 나온 것처럼 나는 세월에 떠밀려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재판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던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제 안에 무너진 조각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친정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던 그동안 의외로 시댁 쪽에서는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평소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손편지와 함께 쌀과 김치를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해지는 봉투 안에는 때때로 현금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적힌 메모에는 애들 과일이라도 사 먹여 라는 짧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결사반대하셨던 분들이고 처음엔 경제적 차이를 이유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작 친정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을 주셨습니다. 친정에서는 김치 한 통 보내오지 않았고 그 흔한 안부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자른 것은 분명 제 쪽이었지만 그 외면의 원인은 결국 그들이 먼저 만들었던 거리감이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혼자의 힘으로 지금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겠다고 말이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억울함도 부당하다는 분노도 아이들을 바라보며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펜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식탁 겸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목은 아팠고 눈은 뻑뻑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쓴 원고가 공모전에 입상하게 되었고 믿기 힘들게도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든 인쇄는 큰돈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제게 준 의미는 금액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다시 밥벌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삼겹살을 샀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고기를 들고 집에 들어오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고른 부위로 구워줄게. 그날 저녁 달궈진 팬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울렸고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말없이 고기를 입에 넣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고기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래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고 오빠는 그 돈으로 주식에 올인했다가 전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까지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새언니와 조카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얼마 안 가 협의 이혼을 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그 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딱 5글자.
그 문장 속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기 싫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분노와 슬픔이 함께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가면 또다시 밥 차려라, 물 좀 떠와라 하며 저를 하녀처럼 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으니 오빠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여행도 외식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마트조차 가지 못해 며칠씩 밥을 굶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연세가 들어 인터넷 쇼핑조차 못하시고 무릎 연골에 염증이 생겨 병원 다니는 것도 힘겨워 하신다더군요. 우울증으로 약도 드시고 고혈압과 당뇨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기억 속에는 어릴 적 병치레할 때 약을 토해낸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약도 못 먹는 게 무슨 사람이냐고 뺨을 내리치던 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자식 위에 군림했고 자식의 입장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머리카락이 반 이상 빠진 차에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흐릿한 눈망울이 커지더니 입술을 떨며 말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왜 이제서야 그 말을 하셨는지, 그 수많은 기회엔 왜 외면했는지 그때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던 제 무릎이 꺾이며 눈물이 흘렀고 저는 지갑에서 인쇄 일부를 꺼내 병원비에 보태라고 드렸습니다. 그건 시혜가 아니라 제가 번 돈이었기에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결국 남아있는 친정재산은 병원비로 처분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밥을 흘리고 이름을 잊고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또 어딘가에서 주식을 하고 있겠지요. 어머니는 모든 걸 퍼주었고 결국 그 대상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분노보다도 애처로움이 앞섭니다. 그분은 끝내 자식을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피부티란 이유 하나로 외면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부모도 부모냐? 왜 아직도 지키고 있냐? 속이 너무 좋다. 하지만 저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중에 제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외면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요양병원 입구에서 숨을 고릅니다. 그날도 요양병원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쥔 간식 봉투가 부스럭거리던 그 순간 병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해진 옷차림, 초췌한 얼굴, 그리고 손에 쥔 봉투엔 재산 관련 서류가 든 듯 보였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예의도 없이 날카로운 말투로 쏘아붙이며 통장 정리 언제 되는 거냐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오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인데 왜 못 만져? 엄마가 나한테 다 넘긴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때 온 집안의 자랑이었던 그가 지금은 늙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남은 돈을 두고 눈빛을 번뜩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오빠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쏘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을 향해 걸으며 머릿속엔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인과응보, 그들이 그토록 감쌌던 아들은 결국 모든 걸 앗아갔고 그들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도 내 안에서 안타까움보다 서늘함이 더 컸다는 게 어쩌면 내가 여기까지 오며 단단해진 증거겠지요.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무너졌던 시간들 속에서 단단해졌고 끝없이 흔들리던 마음 속에 더는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는 복수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그에게 그 값을 물었고 나는 내 몫의 고통을 묵묵히 다 살아냈으니까요.